유아 수학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사고의 기본 요소인 논리적 개념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수학 능력은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유아기는 기초적인 수학 능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유아기부터 수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유아 수학 교육은 아이들의 삶의 맥락과 거리가 먼 학습지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였고, 수학을 잘하는 것은 곧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유아의 발달에 부적합하며 유아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아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일상과 분리된 수학의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학습 방법은 수학을 배우는 이유나 사물 간의 관계와 규칙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가 수학을 지루하고 어려운 과제로 느끼게 합니다. 이에 유아의 호기심을 사로잡고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며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바람직한 유아 수학 교육 활동을 위해 유아 수학 교육의 목적과 내용, 또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및 다양한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허브 학문으로서 수학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우수 인재 양성 차원에서 수학교육 진흥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아 수학교육의 목적 또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유아 수학교육의 목적은 유아의 수학의 긍정적인 태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NCTM이라고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in Mathematics,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에서는 수학적 소양을 갖도록 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수학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수학적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하고,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또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수학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수학교육은 수학적 어휘나 수세기 학습에 한정하기보다는 수개념, 측정, 공간과 도형, 자료 조직 등 폭넓은 영역을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수학 능력이 개발되도록 다양한 수학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수학 교육의 내용으로는 수학 개념인 분류, 순서짓기, 수개념, 공명화 도형, 측정, 시간, 규칙성, 자료 정리와 결과 나타내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입니다. 분류란 사물을 어떤 기준이나 특성에 따라 일정한 범주나 영역으로 서로 구분하고 유목화하는 지적 과정입니다. 사물의 공통적 특성을 알고 이에 따라 사물을 모아보는 분류 능력은 곧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고 수학적 사고의 기초의 능력이 됩니다. 분류 내용은 짝짓기가 있습니다. 짝짓기는 분류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같은 속성이나 유사한 것, 관련 있는 것끼리 1대1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유아는 여러 사물이 있을 때 사물들 간의 유사점이나 관련 있는 특성에 따라 짝짓기가 가능합니다. 나와 내 장난감, 내 신발, 내 사물함 등 자신과 관련된 물건을 인식하면서 자발적인 짝짓기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는 단순 분류입니다. 단순 분류는 물체 간의 공통된 속성 하나를 근거로 하여 물체들을 모아보는 활동입니다. 유아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분류 증거는 색과 모양으로 다른 속성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보통 유아가 장난감을 정리할 때 단순 분류 경험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복합분류입니다. 복합분류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고려하여 사물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의 사물이 여러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은 노랗고 세모이거나 빨갛고 네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복합분류는 단순 분류보다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가 단순 분류 위주의 경험을 하고 복합분류는 어렵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유아 수준의 다양한 복합분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목 포함 관계입니다. 유목 포함 관계는 사물을 하위 유목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하위 유목은 더 큰 상위 유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계적 분류라고도 합니다. 유목 포함 관계는 단순 분류나 복합 분류보다 높은 인지적 수준을 필요로 하므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반 친구 중에 걸어서 등원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반이라는 상위 유목, 이 중 도보로 등원하는 친구라는 하위 유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짓기입니다. 사물의 특성적 속성과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의 정도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순서짓기 또는 서열화라고 합니다. 서열화는 수학 측정 활동의 기초가 되며 유아에게 논리적 순서가 포함된 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하고 자기 주변의 세계를 조직하고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며 또한 사건이나 사물의 순서를 알고 나아가 일반화의 법칙을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짓기에서는 단순 순서짓기가 있어요. 단순 순서짓기는 한 가지 속성에 따라서 물체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순서짓기를 돕기 위해서 교사는 순서짓기를 지도할 때 처음에는 3개 정도의 사물을 제시하고 가장 긴 것, 가장 짧은 것과 같은 사물들을 비교하는 경험을 제시하고 3개의 사물 비교에서 점차 사물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열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 또는 2개 빠진 것을 제자리에 찾아 넣어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몬테소리의 꼭지원기둥이 단순 순서짓기나 분류에 굉장히 좋은 예인데요. 315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중 순서짓기가 있습니다. 이중 순서짓기는 두 집단의 사물들을 1대1 대응하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의 크기에 따라 순서짓기 한 후에 밥그릇의 크기대로 순서짓기 하여서 1대1 대응을 하는 겁니다. 즉, 2개의 사물을 순서짓기 한 후에 그것을 서로 대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합 순서짓기는 동시에 2가지를 비교해야 하는 건데요. 길이와 높이처럼 2가지 다른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순서하는 것입니다. 굵고 높은 것을 부터 낮고 얇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꼭지원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합 순서짓기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 개념인데요. 수 개념이란 사물에 대한 수량, 부피, 크기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수의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는 유아가 단순히 암기적으로 수를 세는 능력이나 숫자를 인지하는 능력 이상을 포함합니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수를 경험함으로써 수 지식을 점차적으로 발달시키는데 이는 수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수의 연산에 관한 지식, 실제 생활에서 수를 사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수 개념에서 수세기, 수의 부분과 전체, 수 연산을 알아보면 수세기는 숫자를 암기하여 기계적으로 세는 말로 세기와 사물과 수 이름을 1대1로 대응시켜 세는 물체세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아의 물체세기는 수를 외워서 세는 것과 수 단어와 사물을 대응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로 세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수세기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발달시켜야 하는데요. 1대1 대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된 하나의 물체에 한 개의 수 단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안정된 순서의 원리입니다. 수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과 같이 수 이름을 관습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세는 것입니다. 또 추상화의 원리는 서로 다른 물체로 된 집단의 수를 셀 수도 있고 구체불만이 아니라 경험이나 사건, 어저께 세 가지의 일을 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셀 수 있다는 걸 아는 원리입니다. 또 기수의 원리는 물체의 수를 셀 때 마지막 항목에 적용된 수 단어는 그 집합의 전체 수량의 나타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 2, 3, 4, 5, 6, 6개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무관의 원리입니다. 순서 무관의 원리는 한 집합의 물체를 셀 때 어느 쪽에부터 세도 세는 순서와 수량은 무관하다는 원리입니다. 또 수의 부분과 전체가 있습니다. 수의 부분과 전체란 전체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수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해는 이후에 더하기, 빼기와 나누기, 곱하기, 분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유아가 주변의 구체물을 다양하게 나누어 보는 경험을 통해 부분과 전체의 개념뿐 아니라 이후 다른 수학 개념의 기초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연산입니다. 수의 연산이란 두 개 이상의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화분의 수량을 더하거나 덜어내어 보는 비형식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략 3세경의 유아는 덜어내면 수가 감소하고 더하면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유아도 더하기 빼기와 같은 관련된 비형식적인 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아의 비형식적인 더하기 빼기 전략은 유아가 수세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발달됩니다. 다음은 공간과 도형의 개념인데요. 유아의 공간에 대한 개념은 자신의 몸에 대한 지각에서부터 시작되며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도형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도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험을 통해 도형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 능력도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공간입니다. 근접성은 최초로 나타나는 공간적 개념으로 가깝고 먼 것 등의 물체 위치에 대한 인식을 나타냅니다. 유아는 자신을 중심으로 가깝고 먼 것을 인식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대방의 관점이나 제3자의 관점에서 거리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나에게서 가까운 먼 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저 피아노는 나에게선 멀지만 선생님과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공간 개념 중 순서는 사물의 앞과 뒤, 옆에, 다음에, 사이에, 좌우, 위, 아래 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런 위상학적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가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 5세경에는 간단한 지도 만들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공간에 대한 심적 지도를 형성하며 주요한 지형 지물을 사용하여 경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형입니다. 도형 개념은 도형의 특징과 도형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도형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가르칠 때에는 원, 삼각형, 삼각형 종류와 방향, 크기 등 기하학적 모양과 관련지어 경험하게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어린 유아부터 도형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만 3에서 6세 시기에는 기하학적 지식을 나름대로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사는 모양의 변별과 인식, 모양의 구성, 모양 그리기, 모양의 특징 순으로 제시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물체의 모양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말로서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입체 도형과 관련지어서 평면 도형을 탐색하고 기본 도형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단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을 소개할 때는 정육면체, 삼각형 등의 형식적 용어의 학습을 강조하기보다는 동그라미, 세모 등 일상적인 용어를 통해 모양의 특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측정입니다. 측정은 단위를 사용하여 물체의 연속적인 양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측정은 수학적 문제 해결과
추론하기 등의 과정 기술을 발달시키는 유용한 내용 지식으로 유아는 특정 활동을 통하여 수 이해와 세마계와 같이 수와 양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아의 측정 활동은 길이, 크기, 무게와 같은 물체의 속성을 탐색하고 이를 중고로 두 개의 물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아는 사물의 길이를 잴 때 자신의 손이나 발과 같은 신체 부위나 줄과 끈 등의 임의의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다가 점차 표준 단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대부분의 유아는 줄자나 절과 같은 표준 단위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임의의 단위를 사용한 측정 경험을 자주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 시기의 측정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유아에게 익숙한 물체로 길이나 무게 등을 재어보는 활동을 하면서 측정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개념은 단순히 시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하루 일과의 흐름, 어제와 오늘, 내일 등과 같은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관계에 나타나는 위치 혹은 순서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시간은 손으로 만지거나 잡을 수는 없지만 시계, 날짜, 주, 달, 계절과 같은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아는 자기중심적이고 비연속적인 이해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건의 순서와 시간 간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시각 개념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데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일과 시간과 시계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알아보거나 이 시간 다음에 어떤 활동인지를 떠올려보고 바깥놀이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시계의 바늘을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계 읽기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시계 보기 활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규칙성은 사물의 모양이나 양상이 일정한 규칙을 나타내며 반복되는 형태를 말하며 이를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대한 인식은 수학적 사고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규칙성은 신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가진 패턴을 만드는 운동적 패턴, 여러 가지 소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규칙성을 표현하는 청각적 패턴, 물체나 그림을 이용하여 규칙성을 만드는 시각적 패턴이 있습니다. 운동적 패턴은 앉거나 서기, 후벽치기와 뛰기 등의 동작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체조나 율동, 리듬치기 활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청각적 패턴은 탬버린 트라이앵글처럼 여러 가지 소리를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각적 패턴은 그림을 규칙적인 순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규칙성 활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유아는 주변의 다양한 사물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시각적 패턴을 경험하고 스스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정리 및 결과 나타내기입니다. 자료 정리 및 결과 나타내기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표현한 후 이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프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데 바닥에 칸을 만든 후 블록을 늘어뜨리거나 계란판에 탁구공을 놓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물 그래프 외에 칸에 색칠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상징 그래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기술중심 접근법입니다. 전통적 기술중심 접근법은 객관주의와 절대주의적 지식관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에 대해서는 행동주의적 관점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지식의 사회적 전수, 반복과 암기 훈련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교사가 절대 권위를 가진 지식의 유일한 근원지로서 권위적인 교수 행동을 갖습니다.
교사가 마련한 활동 내용에 따라 학습지를 중심으로 하여 교사가 설명하고 유아는 배운 내용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수의 내용은 기초적인 기술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순수화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체계적인 교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교사의 가르치기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차적 지식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수학이라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키울 수 있고 학습이 위계적이므로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한 긍정적 성향을 키우는 것이 어렵고 문제 해결에 기회가 부족하여 수학 능력을 적절하게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개념적 접근법은 절차적 지식뿐 아니라 개념적 이해에 관심을 가져 학습자의 흥미와 준비도에 맞추는 교수가 실행되지만 여전히 수학적 지식이란 이미 규정되어 유아에게 가르쳐야 할 객관적 지식이기 때문에 유아는 교수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 과정에서 기술 중심의 접근법과 비교해보면 개방적이고 발견지향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 교수에 대한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이끕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르쳐야 할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사는 은연중에 발견해야 할 사실들을 유아에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적 접근법입니다. 문제 해결적 접근법은 수학적 지식에 대한 극단적인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유아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적 측면보다는 문제 해결, 추론, 관련 짓기, 표상하기, 의사소통과 같은 수학적 탐구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접근법은 앞서 제시한 접근법에 비해 유아의 호기심이나 흥미, 문제 해결력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내용적 교수가 유목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탐구 중심 접근법입니다. 이 접근법은 기술 중심이나 개념적 접근 방법과 달리 문제 해결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탐구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수학 내용의 개념적 이해와 절차적 이해를 목적으로 삼아 문제 해결적 접근법과는 다르게 내용적 교수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탐구 중식 접근법이 유아의 수학에 대한 긍정적 성향, 수학적 탐구 과정의 참여,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라는 폭넓은 범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탐구 중심 유아 수학 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접근법과 비교할 때 유아의 수학적 힘을 신장시키기 위해 좀 더 적절한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구 중심 수학 교육은 각 유아의 개별적 탐색 활동이나 형식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교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 형태의 탐구 활동을 갖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아 수학 교육의 평가인데요. 우리가 평가해야 될 내용은 수학적 태도, 또 가정기술, 수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의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유아는 학습해야 할 목표와 기준에 맞는 내용을 평가해서 이것이 학습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유아의 수학교육의 목표를 수학 내용 지식 외에도 문제 해결, 의사소통하기, 표상하기, 추론하기 및 연계하기 등의 수학 과정 기술과 수학에 대한 태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학 학습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평가는 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무엇을 아는가를 증명하면서 학습 과정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가는 평등성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가는 개방된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가는 관찰, 인터뷰, 문제 해결 상황 및 포트폴리오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 평가는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과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예시되어 있는 것은요, 제시된 숫자에 따라 피아노를 건반으로 점프하는 활동입니다. 325페이지 교재에 이제 계획안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연주를 들어본 다음에 발피아노 건반을 보고 어떻게 연주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또 카드에 적힌 숫자대로 밟아서 건반을
연주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와 숫자와 1대1 대응도 할 수 있고요. 또 협동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